영화 속 심리학이 11강 1차 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차 시 수업의 중심은 나의 감정 다루기를 다룰까 합니다. 나의 감정. 여러분, 감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제하기를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런 감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꾹꾹 누르고 살고 있죠. 우리는 억압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죠.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는 데 익숙해지는 한국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민족은 한을 꼭꼭 눌러서 억압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부터는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표현하고 또 순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억압이 돼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지 이번 차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나의 감정이 억압되고 그런 등등이 해소가 될 때 스트레스로부터 서서히 우리가 해방돼서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과 공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통과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감정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 감정은 신체적 원인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심리적 이유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이 돌연 바뀔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목이 겨울 연가입니다. 거기서도 한번 볼까요? 제가 대사를 하면 여자분이 대사를 칩니다. 허리는 괜찮여? 뭐 치료센터인가 뭐 그거 있다대? 그러니까 다행이요. 허리 수술 함부로 하는 거 아닌께? 그러니까 내 어린데 무슨 상관이야? 아이씨, 걱정을 해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몇 가지 대화를 통해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렇게 어쨌든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 노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티격태격 하면서 화까지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신체적 원인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이유로 생기기도 하겠죠. 우리가 마음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내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 올라오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정은 상당히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몸의 어떤 부분에 자극이 오면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즐거움, 뿌듯함 등을 느끼며 타인과 관계 속에서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나아가 아름다운 것, 신성한 것을 보았을 때 경외감을 경험하고 정신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신비롭고 정신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정의감 등의 가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거나 대화를 나눌 때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욱 친밀감과 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공감을 더욱 깊이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느껴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감정 이해를 위해서 감정의 본질을 한번 나눠볼까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슬픔은 기쁨과 대응되는 정서로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의 경험, 예측 또는 기억을 수반한 억울한 정서입니다. 우울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화남은 못마땅하거나 언짢은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며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꺼려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행복 상태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의 경우 이렇게 기억을 수반하는 억울한 정서가 있습니까? 또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우울한 상태가 있습니까? 또 생활에 대해서 언짢거나 못마땅하는 화남의 상태가 있습니까? 그런 등등의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외부나 내부로부터 오는 자극 속에서 다양한 느낌, 감정,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욕구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표현한 것이 미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은 자기 자랑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지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풍습이 되기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삽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죄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정 자체는 절대 죄스러운 게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느끼면서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감정을 소유하고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때로 자극이 너무 강렬하거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감정을 속이기도 하고 변화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사물에 집중하며 합리적인 것에 얽매이고 이성에만 의지하면서 삶의 사건들은 단조롭고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상력과 공감 능력, 놀이, 환상 등의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면 표면적이고 상투적인 대인관계로 인해 점점 고립되고 무기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세계만에 갇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정을 왜곡하고 숨기는 사람은 무표정하고 심하게 경직되어 심리적, 신체적 위험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들을 조금씩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장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감정을 살피고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고독하게 하며 점차 각박하고 건조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의 감정도 모르고 표현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잘 알게 된다면 나와 상대방의 기분이나 주변의 상황, 분위기를 잘 파악하여 이해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들은 사회적으로 표현하기가 꺼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해도 적절한 상황과 장소에서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감정이 뚫리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성 잘 안 내지 않는다고 칭찬하는 적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더욱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여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표정이나 몸짓이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낸다면 우리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리하고 올바르게 자신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으로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관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을까요? 잠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히 표현했던가 아니면 아니던가.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만나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태어나고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나서 맺게 되는 관계에 인간의 생물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바로 인간의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인간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사회와 인류 문명의 발전과 같은 모든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생존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는 두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공감적으로 서로 이해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피상적인 만남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공명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또 공감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관심이 생기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경청이 상당히 중요하고 수단을 이루고 있죠. 관계 맺기 위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임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청은 어디에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들을 때 적극적으로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적절한 태도를 취하며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상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며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의 소통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에 더욱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공감과 소통이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 생각, 감정을 알려주고 서로 공통적인 이해를 만들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도 나눠야 되고 생각도 나눠야 되겠죠. 이처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거대한 우상과 같은 것으로 대인관계를 통해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너무 적극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결국은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바를 잘 펴놓고 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의 욕구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결국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상에서 나의 마음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편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와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돌려서도 말할 수가 있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직격탄을 날리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면서 결국은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세술을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완곡하게 또 돌려가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좋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잘 전달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상대방과 질 좋은 관계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주어 너를 사용하면 판단이나 경고, 비평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로 시작하는 대화는 암묵적으로 이 상황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로 표현한 게 좋겠죠. 제가 지금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생각해보면 항상 당신이 늦잖아요. 내도 잘못 하는데 상대방만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너 때문에라고 말하는 유 메시지 한번 볼까요?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너가 이렇게 시끄러워? 소리 줄여. 동생, 너 요즘 왜 그렇게 날카로운데? 언니, 너 건방지게 언니한테 너가 뭐야? 동생, 언니가 언니 노릇을 해야 대접을 하지. 왜 참견이야? 언니, 넌 도대체 얘가 왜 그렇게 반항적이니?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동생, 너나 잘하세요. 너 그러다 시집도 못 가. 다 너죠. 언니도 너. 동생 너. 언니 너. 하면서 언니도 언니 취급을 당하지를 못하고 동생도 동생 취급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너라는 유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무슨 음악이 그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너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책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례와 같이 너로 시작하는 대화는 명령하거나
이어 바른 느낌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전하는 아이메시지 대화는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과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또한 상대는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메시지 마음 전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을 주는 상대의 행동을 말하기입니다. 비난 말투는 제외되어야 되겠죠. 영향 그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상대의 행동을 나를 주어로 전달하기입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는지 감정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전하기의 구성 요소는 행동, 영향,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클 때 한번 아이메시지에서 한번 볼까요? 행동, 네가 음악을 그렇게 틀어놓으면. 영향, 내가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감정, 화가 나는 것을 누를 수가 없어서. 마음 전하기 요소에는 행동, 영향,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음악 소리가 클 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행동, 영향, 감정입니다. 행동, 네가 음악을 그렇게 틀어놓으면. 영향, 내가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감정, 화가 나는 것을 누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떤 마음 전하기 구성 요소는 행동과 영향, 감정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영화관에서 한번 볼까요? 행동, 영향, 감정으로. 앞에 있는 제 의자가 발로 차서. 앞에 있는 제 의자를 발로 차서 뒤에 사람은 그러겠죠?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감정, 짜증이 나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영화에 집중할 수 없고 내가 짜증이 나요. 나 아이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마음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아이메시지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우친 감정보다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생각과 달리 말이 거칠어지고 강하는 경우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면 한 방향으로 치닫던 감정에 제동장치를 거는 효과가 있어서 대화가 언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 순조로워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이메시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듣는 사람이 헤아려보고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노젓은 공감적 이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가 무엇이라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듣는 사람이 헤아려보고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공감적 이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기본적인 기술로 특별한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은 감정과 생각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저변에 있는 마음, 느낌과 감정, 생각을 잘 읽어주는 것을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무엇이죠?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나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강 1차 시험 이렇게 마치고 2차 시험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